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정말 너무 덥지 않았나요? 정말 불볕더위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막 33도, 35도 정말 제가 운전하거나 걸을 때 정말 팔이 뜨거워서 달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제가 에어컨을 2칸으로 세게 틀었는데도 이 팔이 익었는지 집에 와서 팔 안에가 뭔가 따끔따끔 욱신욱신거리는 느낌이 나고 열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운 쿨매트에도 팔을 올려놓고 또 찬물로도 씻고 알로에 젤도 차갑게 해서 발랐는데도 이 열감이 가시질 않아서 제가 약국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상이 이렇게 살갗이 벗겨지거나 뜨거운 물에 닿지 않아도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감이 가시지 않는 것을요. 그래서 약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약을 며칠 발랐더니 확실히 팔 안에 열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제가 배운 건데요. 여름철에도 몸과 얼굴에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통 추운 계절, 가을, 겨울에만 보습 관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저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봄, 여름, 건조한 날씨에도 보습 관리가 꼭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점에도 제가 건조하게 바디로션도 안 바른 상태여서 더 피부가 빨리 햇빛에 노출이 되고 수분을 빼앗기면서 더 빨리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얼굴과 몸에 로션과 바디로션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선크림까지 바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번 주에 불볕더위가 지나고 주말 동안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그런지 이번 주는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는데 장마가 조금 오고 장마 후에도 날씨가 그렇게 확 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번 주에 너무 더워서 고생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번 주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그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마룬5의 Payphone입니다.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Yeah, I know it's hard to remember the people we used to be. It's even harder to picture that you're not here next to me. You say it's too late to make it, but is it too late to try? And in that time that you wasted, all of our bridges
spending all this money while you sitting around wondering why it wasn't you who came up from nothing. Made it from the bottom, now when you see me, I'm stunting. And all of my cars are with a push of a button. Telling me I changed since I blew up or whatever you call it. Switch the number to my phone so you never could call it. Don't need my name on my show, you could tell it I'm ballin'. Swish, what a shame, could've got picked. Had a really good game, but you missed your last shot. So you talk about who you see at the top or what you could've saw. But sad to say, it's over for. Phantom pull up, valet, open doors. Wished I go away, got what you was looking for. Now it's me who they want, so you can go and take that little piece of shit with you. I'm at a baseball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If happy ever after did exist, I would still be holding you like this. And all these fairy tales are full of shit. One more fucking love song, I'll be sick. Now I'm at a payphone.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요. 마룬5의 페이폰입니다. 오늘의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저번 주에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과 그의 작품 변화 양상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또 그의 대표 작품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 고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화가입니다. 네덜란드 시절에는 어두운 색채로 비참한 주제를 특징으로 한 작품이 많이 선보여졌고요. 1886년에서 1888년 파리에서는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 작품은 해바라기, 아를르의 침실, 의사 가셰의 초상,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연보를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그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프로토 준테르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후 1869년 사관 후보생이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해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죠. 1875년에는 구필화랑 파리 지점에 취직했고요. 미술관을 다니고 책과 성경을 탐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1876년에는 구필화랑을 관두고 영국에 잠시 머물다가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갔죠. 1878년에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했으나 포기했고 브뤼셀에서 3개월간 복음 전도사 교육을 받았으나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1883년에 그가 드디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885년에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완성됐습니다. 이후 1888년 프랑스 아를로로 이주해서 노란 집을 예술가 공동체로 만들려고 시도했고 폴 고갱과 동거했습니다. 이때 작품 아를르의 포폼 광장의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등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죠. 1889년 파리로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곳에서 대표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1890년도에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사흘간 앓다가 7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천재적인 미술 능력과는 반대로 정신적인 질환을 너무 심하게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아쉽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일본 판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1888년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아를로 떠났죠. 반 고흐가 예술의 중심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머나먼 동양의 섬나라 일본은 마치 열대의 섬처럼 사시사철 따스하고 햇빛이 찬란한 남쪽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본에 갈 길이 없으니 그 대신 온화한 기후의 남프랑스가 일본과 비슷하리라고 기대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정작 일본이 최남단을 빼고는 꽤 추운 겨울이 긴데다가 맑은 날보다는 뿌연 안개가 더 많은 나라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 고흐는요, 아르레에 정착한 후 그의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그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인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의 걸작들이 이 시기에 그려졌죠. 반 고흐가 왜 일본 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이영지의 스몰 걸 피처링 도경수입니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If I care about all those things that you care, then I'm not yours. Yes, you're wasting all your time for some stupid things, baby. I'm already yours. You keep asking me, do I really suit you? Do I really look good, girl? I don't understand you. All you have to do is smiling at me like there's no one interrupt us, 'cause that's all I need from you. Make the fingers freeze. 주저하지 말고 가까이 더 붙어, 난 여기 있어. 네가 뭘 원하던 시간이 난 항상 똑같아. 다른 조건은 애초에 없었어. Well, big eyes, big love, big voice, a big personality. Girl, I don't got a fantasy. There's no more other fantasy. Yeah, If I yeah.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허전한 마음의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이영지의 스몰걸 피처링 도경수였습니다. 자,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에 왜 일본어 판화에 매료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판화는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반 고흐가 일본을 동경하게 된 것은 당시 수많은 유럽 미술가들을 들뜨게 했던 일본의 채색 목판화, 우키요에에 매료되면서부터였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의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대중적인 목판화였습니다. 몇 개의 목판을 색깔별로 나누어 파고 각각의 목판을 한 장의 종이에 눌러 찍어내는 손쉬운 기법의 판화였던 만큼 우키요에는 검은 윤곽선이 만들어낸 단순한 형태와 명암의 차이가 전혀 없는 선명한 색채의 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강렬한 색채가 눈을 잡아 끄는 호쿠사이의 작품 후지산 36경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강변의 전경을 경쾌하게 담아낸 히로시게의 풍경화를 보면요. 반 고흐가 일본이 열대기후의 섬나라일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오해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우키요에는 서양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오랜 관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갈구하던 파리의 인상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반 고흐도 크게 보면 당시 유행했던 일본 취향, 즉 자포니즘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는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 살던 시절부터 우키요에를 수집했고요. 파리로 옮겨온 이후에는 더더욱 열중해서 1887년 3월에는 카페 탕브랭에서 그의 소장품을 전시할 정도였다고 해요. 파리에서는 이미 1867년에 파리 엑스포에서 일본관이 선보였던 미술품과 공예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장신구와 미술품은 패션 리더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네가 그린 에밀 졸라의 서재에는 일본제 금박 병풍과 게다를 신은 사무라이를 그린 우키요에가 당연한 듯 놓여 있고 지라르의 그림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와 그녀들의 의상실을 가득 메운 온갖 장식품들이 눈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 고흐에게 일본은 단지 이국적이고 세련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은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였던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히로시게의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라는 작품을 보면요. 정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그 장면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반 고흐는 일본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이상향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는 당시에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 철학가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적인 반자본주의였습니다. 그의 출신을 따지자면 부르주아에 가까웠지만 반 고흐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 또한 철저하게 갈라지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비판하고 노동운동에 동조했으며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가는 대도시의 삶에 염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 벨기에의 탕광촌 교회에서 인부들에게 설교를 했고 가난한 이들의 일상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림으로 남겼던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 신념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낭만적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한 현상을 타개할 방도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진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 향수에 젖어 과거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라거나 옛날엔 이렇지 않았다 라면서 말이죠. 어차피 되돌아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 정말 그때가 더 좋았는지 따져볼 것 없이 옛날을 아름답게 상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반고흐는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대신해 닿을 수 없는 먼 땅, 일본을 두고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일본인들은 자연 속에서 마치 꽃처럼 살고 있다. 이 단순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일본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해져야만 한다. 또 우리는 교육과 관습의 틀이 만들어낸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자연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반고흐가 상상한 일본은 자본주의가 인류를 타락시키기 이전 모두가 자연 속에서 가진 것이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했던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기요의 제작자들이 들으면 펄쩍펄쩍 뛸 소리였겠지만 말이죠. 반고흐가 벨기에의 탄광촌 교회 사람들을 그렸던 그림은요. 1885년 작품 난로 옆의 농부이고 캔버스의 유체로 40cm 곱하기 29cm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마네의 작품 에밀 졸라의 초상을 보면요. 주인공 남자 뒤로 일본제 금박 병풍과 게다를 신은 사무라이를 그린 우기요에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지라르의 작품 일본 화장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와 그녀들의 의상실을 가득 메운 온갖 장식품이 아주 눈을 화려하게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반고의 작품 탕기 아저씨의 초상은 일본에 대한 그의 환상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탕기는 미술품 딜러이자 재료상으로 반고처럼 변변치 못한 화가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작품을 사줬고 외상으로 물감을 대주었던 인물이죠. 그들의 친구였던 화가 에밀 베르나르가 기억하기를 반고와 탕기는 둘 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유토피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탕기의 초상화 배경으로 일본 판화가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반고의 그림에서 탕기는 마치 불상처럼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지그시 뜬 두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뒤로는 우타마로와 후코사이 등의 우기요의 5점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지사는 마치 후광처럼 탕기의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올라 있습니다. 이후 반고는 태양에 가득한 평화롭고 유쾌한 땅 일본처럼 모든 이들이 부처님같이 현명하고 자비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프랑스에 건설하고자 하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아를로 떠났죠. 그는 동생 테오에게 아를이 화가의 천국이자 절대적인 일본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고 합니다. 1888년 9월 반고는 아르의 노란 집에 정착했습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색, 노랑은 늘 반고의 그림 속에서 따스한 온기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마음이 맞는 동료 화가들을 불러 모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성실하게 노동하며 조촐한 삶을 영위하는 이상향을 이루고자 했죠. 그는 브리타니의 퐁바탕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던 고갱과 에밀 베르나르를 초청했습니다.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고는 일본의 미술가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며 작품을 스스럼 없이 교환하는 형제애의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돈을 아주 조금씩 벌면서 단순한 노동자들처럼 살았던 것 같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해질수록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라며 아를로 와줄 것을 설득했다고 해요. 실제로 반고의 초청에 응해 아를로 왔던 화가는 고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고가 꿈꾸던 미술가들의 무소유 커뮤니티는 유난히 개성이 강했던 고갱이 아니라 그 누구와 함께였더라도 이루기 힘든 유토피아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과연 일본에는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잦은 불화 끝에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 절망감에 흥분했던 반고는 급기야 자신의 귀를 자르는 극단적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귀에 붕대를 감은 반고의 자화상, 그 뒤로는 여전히 이젤과 함께 색감이 화려한 우기요에가 놓여 있습니다. 크나큰 상처를 안고도 버리지 못했던 희망의 증거였죠. 반고의 작품 붕대로 귀를 감은 자화상은 1889년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60cm 곱하기 49cm의 크기로 런던 코톨트 인스티튜트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듯 반고와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일본의 우키요에의 대표 작품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후코사이의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파도와 스미다 강가의 달밤이 있고요. 또 우타마로의 작품 나카다야 찻집이 있습니다. 또 히로시게의 작품 에도 명소 100가지와 사무라이의 싸움이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쿠사이의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판화는 일본 에도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목판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70대에 제작한 연작
후지산 36경의 첫 작품이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예로부터 신성시대에 온 후지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후지산 36경은 제목과 달리 총 46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 우키요에 기법과 서양의 풍경 판화 기법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최초의 대작입니다. 여기서 전통 우키요의 기법은요, 부유하는 세상의 그림이란 뜻의 우키요에이고 일본에서 17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주로 서민의 일상이나 풍경, 풍물을 주제로 제작한 그림이나 판화를 이르며 그중 이 판화처럼 다색으로 제작된 목판화를 니시키에라고 했습니다. 호코사이의 대표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는 19세기경에 제작되었고 판화이고요. 크기는 25.5 곱하기 37.5cm로 비교적 작고 현재는 파리 김해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간 뒤에 비에 대신에 비엔 비스듬씩 비웃던 질색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러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난또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스길 막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울었던 있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마저 기억나 기다린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앓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호코사이의 대표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다시 보면요. 장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거센 파도의 형체를 드러낸 바다입니다. 다소 양식적으로 묘사된 파도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나선형 중심이 그림의 중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도 사이로 풍랑에 휩쓸린 배 세 척을 볼 수 있는데 이즈나 보소 지방에서 살고 있는 생선을 운반하던 속도가 빠른 배 오시오쿠리로 보입니다. 수도에 생선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인지 빈 배에는 각각 8명씩 노젓는 사람들이 타고 있으며 배 앞부분에 선원이 2명씩 더 타고 있습니다. 오시오쿠리의 길이가 12m 정도였으니 파도의 높이는 대략 14에서 16m. 이들이 거센 풍랑에서 빠져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은 인간의 절망에 무심한 법, 원경에 눈 덮인 후지산은 그들의 사투에 아랑곳 없이 태연하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의 원근법을 도입해서 파도치는 바다를 입체적으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판화에서는 처음으로 서양의 청색 알료, 프루시안 블루를 사용해서 일본 화단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 후지산 36경은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이어 유럽에서도 일본적인 것을 동경하던 예술가들을 크게 매혹했습니다. 반고, 모네,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클림트, 커셋 등이 이 연작에 속하는 판화를 소장했고 특히 가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 아래는 모네의 여러 그림과 릴케이시 산과 드뷔시의 교양시, 바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에 영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파리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도 같은 판화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키요에의 대표적인 판화 작품들을 알아봤고요. 우키요에처럼 일본 미술이 서양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또 미쳤는지 다른 작가들을 통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구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일본 미술품과 유사한 도상을 찾아내는 한편 미술가들이 남긴 말과 글에서도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요. 인상주의 그룹의 중요한 화가 에드가 드가는 일본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점이 분명하지만 누구나 단번에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의 모양으로 일본 미술에 대한 취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드가의 작품 무대 위의 무용수들을 보면요. 드가가 즐겨 그렸던 발레 무용수들이 부채 모양 화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탕에 금분으로 그리는 일본의 전통 공예인 마끼에를 연상케 합니다. 우키요에나 일본 미술에 대한 드가의 언급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가 남아있는데 이는 프랑스로 유학을 온 일본인 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드가의 말은 그렇게나 훌륭한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왜 굳이 여기까지 미술을 배우러 왔단 말인가 였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빈정거림도 없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아함만이 담겨 있다고 하죠. 또 메리 커셋은 드가의 영향을 받아 동판화를 열성적으로 제작했는데요. 얼핏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단면을 동판화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메리 커셋의 작품 편지를 보면요. 편지 봉투에 침을 묻히는 여인의 태도는 무심하기 그지없고 여인의 옷에 박힌 무늬는 벽지와 마찬가지로 평면적인 느낌을 줍니다. 메리 커셋의 작품 편지는요. 일본 주카 세키조의 작품 편지를 쓰는 유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국면을 포착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또한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커셋의 작품 얼굴을 씻는 여인은 일본 작가 도요 쿠니의 목욕하는 여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커셋의 얼굴을 씻는 여인 작품은요, 겉옷을 반쯤 내려 등을 내보이며 대야에 담긴 물로 얼굴을 씻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적인 국면을 갑작스레 드러내는 이런 식의 연출은 드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우키요에서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몸을 씻는 여인이 곧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19세기까지의 유럽 회화는 역사나 신화, 종교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본용으로 여겼는데요. 물론 일상의 순간을 묘사한 화가도 적지 않았지만 우키요에를 접한 뒤로 서구의 화가들이 일상을 대하는 시선은 더욱 예리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 당시 로트레크는 이 무렵 카바레를 광고하는 석판화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디방 자포네는 일본 의자라는 이름 그대로 일본풍으로 꾸민 카바레였습니다. 로트레크는 카바레를 가득 채운 일본풍 소품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대신에 화면의 구성으로 일본풍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트레크의 석판화 작품 디방 자포네를 보면요. 객석에 앉은 여인의 검은 실루엣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용수로 유명했던 제인 아브릴인데 여기서는 관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곁에 앉은 남자는 평론가 에두아르 뒤자르댕인데 이들이 바라보는 무대에 선 가수는 역시 이 무렵 유명했던 이베트 길베르였습니다. 바닥에서 왼쪽으로 비추는 조명을 받고 있는데 목 위쪽이 화면 밖으로 나가 있죠.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자리 잡은 악사들은 회색의 간략하고 율동적인 실루엣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트레크의 또 다른 포스터, 자르댕 드 파리에서는 제인 아브릴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머리 부분과 연주자의 손이 화면 구석을 틀어쥐고 있고 여기서 이어진 선이 액자처럼 화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들 포스터는 로트레크가 우키요의 영향을 흡수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박효신의 눈의 꽃입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 전에 맘이 이를 뿐인 거죠.
있다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 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물에 젖 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로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눈의 꽃입니다. 로트레크의 포스터를 보면 우기요의 영향을 흡수한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석판화는 동판화나 목판화와 달리 명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렵 석판화 포스터는 인물의 입체감을 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트레크는 입체감을 무시하고 대담한 생명과 율동적인 곡선으로 화면을 구성했죠. 로트레크보다 앞서 파리를 주름 잡았던 쥘 셰레의 석판화 포스터와 비교해보면 로트레크의 포스터가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커셋과 로트레크가 각각 동판화와 석판화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우키요에를 경쾌하게 녹여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일본이 개항을 하고 동판화와 석판화가 일본에 들어가면서 목판화인 우키요의 입지는 위태로워졌기 때문이죠.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데다 신속하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동판화와 석판화가 목판화의 자리를 빼앗았고 우키요에는 실용적 정보 매체로서의 구실을 급격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키요에를 서구에 알리게 된 계기가 우키요에를 몰락하게 했고 일본 내에서 쇠퇴와 몰락을 맞은 우키요에가 일본 밖에서는 열광의 대상이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노릇이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마네의 작품 에밀 졸라의 초상에서는 서재에서 미술 잡지를 펼쳐들고 있는 졸라의 뒤편으로 왼편에는 일본의 병풍이 보이고 오른편 벽에는 몇 점의 판화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졸라에 대한 호의, 마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다른 화가와 풍물에 대한 언급을 담은 작품입니다. 마네의 이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저희가 공부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탕기 영감입니다. 탕기 영감이 정면을 향해 버티고 앉아있고 그 뒤편 벽 가득히 우키요에가 걸려 있습니다. 탕기 영감의 형체까지 울긋불긋한 우키요에에 섞여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배경은 평평하고 인물은 볼록하게 돌출한 느낌을 줘야 마땅할 터인데 탕기 영감의 윗옷은 아주 얇게나마 입체감을 내고 있지만 영감의 얼굴 부분은 우키요에의 색채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빈센트 반 고흐는 우키요에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우키요에 자체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반 고흐는 1886년에 발행된 잡지 파리 일리스트레에 실린 우키요에를 보고는 작품 오이란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원본이 된 게이사이 에이센의 우키요에를 탕기 영감의 옆구리 부분에 등장시켰죠. 이렇게 반 고흐뿐만 아니라 드가, 커셋, 로트레크, 마네까지 그 당시 일본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일본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들에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일본의 장식품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일본 판화의 영향이 지대하게 크게 끼쳤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는 단순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이어서 서양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오랜 관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갈구하던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 탕기 영감이 어떻게 일본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동시대의 화가였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일본 판화 우키요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에 녹여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